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1년 전 강원도 원주에서 또래 학생들에게 무차별 집단 폭행을 당했던 고등학생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가해 학생에게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50대 경찰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겠다며 채권자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해당 경찰은 대학 동창, 동료 경찰 등에게 거짓말로 억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습니다. 60대 남성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60대 여성을 찾아가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성은 남성의 의처증에 시달리다 몰래 이사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오늘 드릴 말씀이 많아가지고요. 쓸데없는 얘기는 건너뛰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어제 전해드린 먹튀 사건. 전남 순천 청암대 인근 고깃집에서 가게 문 열기도 전에 와가지고 고기 3인분에 김치찌개 시켜 먹고 먹튀했던 요 녀석. 예, 식당 인근 편의점 사장님이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사람 우리 손님인데 하고서는 직접 CCTV 살펴본 뒤에 이자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자, 당연히 그 식당에도 사실을 알렸죠. 하지만 그 70대 노부부 사장님들, 식당 사장님들, 에휴, 얼마나 돈이 없었으면 그랬겠어요. 불쌍한 학생이니까 놔두죠. 좋은 길로 갔으면 합니다. 하셨답니다. 자, 먹튀 당신 이거 보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그 사장님들한테 가서 석고대지 하세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립니다. 자, 이자연 기자, 양지열 변호사, 오윤석 순천향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요즘 갱년기로 힘들어하는 아내 재경이 사반 볼 때만 멀쩡합니다. 힘 좀 내라고 해주세요 하신 김태영님. 부산에서 편의점 합니다. 요즘 매출 너무 안 나오는데 그래도 사반할 때는 잠시 시름을 잊어요 하신 김경심님. 홈 베이킹 시작합니다. 만난 쿠키 만들어서 선물하고 싶네요 하신 경미애님. 자, 딸 부잣집의 첫 결혼식 5월에 열립니다. 유리 지호 부부 축복해 하신 광주 중흥동 김고우님. 협착증 수술 받고 입원 중인 우리 엄마 강현주 여사 빨리 회복해서 딸들이랑 온천 여행 가요 하신 재정님. 최근 많이 힘든 우리 신랑 태진 씨 자기는 최고의 남편이야 하신 엘라님. 서울 생활 33년 만에 처음으로 내 집 마련 12월에 입주합니다 하신 최미정님. 자, 이직 문제로 고민 많으신 박선영님. 엄마 모시고 임영웅 콘서트 가시는 한수진님. 박상용님. 밤비맘님. 부산의 강정숙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싸 사반 뉴스에이 육박.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보죠. 공동주택 빌런들입니다. 내 이웃에 이런 사람들이 산다면 어떠실까요? 함께 보시죠. 자, 아파트 현관 앞 우산꽂이부터 분리수거함, 택배 상자까지. 여기 철물점인가요? 자, 또 다른 사진. 예. 복도부터 계단까지 생수에 쓰레기, 우산, 또 생활용품. 저 계단을 내려가도 끝이 없는 저 물건들. 여기 혹시 1,000원 숍 다 있어 거긴가요? 자, 마지막 사진. 이거 뭐야? 정체불명의 음식들이 눌러붙은 냄비부터 프라이팬. 저기 수저도 걸쳐 있어요. Unbelievable. 자, 이 기자, 이 더 충격적인 건 이 사진들이 말이죠. 모두 다른 곳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네,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진은요. 한 이웃이 신혼부부가 이 아파트 현관 앞 복도에 이렇게 개인 물품을 두고 사용해서 고민이라면서 사진과 함께 사연을 올린 겁니다. 또 두 번째 사진은요. 이 해당 건물이 7층짜리 신축 빌라입니다. 총 11가구가 살고 있는데 한 주민만 빼놓고 모든 이웃이 이 복도에 생활용품부터 쓰레기를 내놓고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이 사진 올린 주민은요, 다른 이웃들이 본인 집은 넓게 쓰고 싶고 또 냄새도 나니까 복도를 창고로 쓰레기장으로 쓰는 것 같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대표한테 알리긴 했는데요, 쓰레기 치운다고 누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니라면서 이런 얘기 무시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사진은요, 윗집 이웃이 계단에 밥그릇이며 냄비 등을 던지면서
싸우는 것 때문에 고민이다 하면서 올라온 사진입니다. 이 심지어 윗집 이웃은 꼭 새벽마다 저렇게 싸운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이 아래층 주민이 좀 조용히 싸워주실 수 없냐 부탁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그런데 어떻게 조용히 싸우냐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나왔다고 하고요.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와도 그냥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시 가는 등 별다른 어떤 이런 반응이 없어서 이사를 가야 하는 거냐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교수님, 인간에게는 5가지 복, 오복이 있다지 않습니까? 하나 더 붙여야 됩니다. 육복, 바로 좋은 이웃을 만나는 이웃복. 사실 저게 이제 보게 되면 우리 이제 범죄학 이론 중에서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하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저 집도 버리니까 나도 버려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버리게 되는데 사실 저렇게 복도에다 물건을 놔두는 것은 소방법에도 위반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작은 무질서 상태가 점점점 지나면 그것이 나중에 좋지 않은 일까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 이제 그 좀 팁을 드리면 저렇게 하면은 저게 그 아파트나 또는 그 빌라의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 이론에 의하면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해당되시는 그 주민들은 전부 다 힘을 합쳐서 오늘 바로 청소를 갖다가 하시고 깨끗한 모습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번째 뉴스도 이어가 볼게요. 피해주지 맙시다. 자, 밤사이 대전에서 일어난 일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저 한 남성 타이어 매장 앞에 지나면서 야, 너 검은 옷 왜 앞을 막아 하면서 하듯이 발로 펑! 예, 와르르르르르르. 아이 별것도 아닌 게 까불고 있어 하듯이 굴러가는 저 타이어를 쳐다봅니다. 양 변호사님 저러다가 옆에 지금 도로에서 차라도 지나가고 있었으면 그래서 타이어랑 부딪히기라도 했었으면 예? 아니 왜 그럴까요? 그냥 정말 아무 이유가 없어 보여요. 그냥 쌓여있는 타이어를 저렇게 차놓고 또 혹시라도 저기 굴러가서 도로를 갈까 봐 걱정은 드는지 뒤로 돌아보기도 합니다. 이게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아이고 이 통행로에 저렇게 타이어를 쌓아놓은 게 잘못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타이어 매장 측에서는 저기는 타이어 매장 내에 있는 거랍니다. 그 보행로 안쪽에. 그래서 정말 그냥 가다가 습관적으로 찬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영상 이어서 보시죠. 자, 오붓하게 길을 걷는 저 두 남성. 이때 오른쪽 친구. 왜 땅이 다가오지 하더니 우당탕탕탕. 아유. 땅이 다가왔어요. 지열이 이 자식 일어나. 저렇게 이렇게 세우더니 다시 이렇게 세우더니 영원한 친구 막 하면서 지금 어깨동무하고 가고 있어요. 박 변호사님. 네. 가게 펜스를 완전히 박살났어. 어떤 식당의 가게 앞부분인데요. 두 사람이 지금 만취한 상태로 가다가 펜스가 지금 완전 박살난 상황입니다. 법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면 저거는 고의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수로 아마 했다고 그러면 형사처벌은 뭐 과실 재물손괴죄는 없습니다. 일부러 했다 그러면 형사처벌도 가능한데 일부러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술이 취해가지고 실수로 펜스 박살낸 것 같고 다만 민사 책임은 져야 돼요. 저 손해배상 만약에 집 사장이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물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다 하셨죠? 네, 다 했습니다. 네. 자, 3번째 뉴스 이어갈게요. 화물차에서 와르르르르. 자, 도로 위에 쏟아진 이것들의 정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문제없이 잘 갑니다. 자, 그런데 윙바디에서 뚜껑이 열리더니 그냥 세상에 저기 뭘 그렇게 많이 쏟아내. 자, 영화에서 보면 도로 액션씬 찍을 때 윙바디에서 장애물 던져서 위기를 모면하곤 하는데 이건 영화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 네, 실제 상황에선 너무 위험한 상황인 거죠.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짐칸 문이 열리면서 저렇게 짐들이 떨어진 사고입니다. 저게 작동 불량인 건지 아니면 제대로 닫질 않아서 발생한 사고인지는 불분명한 상황인데요. 이 화물차 짐칸 닫을 때는 꽉 닫는 습관, 그리고 확인하는 습관 들이셔야겠습니다. 윙바디 내에서도 물건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서로 결박고리를 해야 합니다. 자, 또 다른 영상 이어서 보시죠. 자, 오르막길을 오르는 차량. 뭐야? 시작하자마자 뭐가 떨어졌어. 자, 커브를 트는데 적재물이 아이구야. 저렇게 고박을 제대로 하셨어야지. 이건 제대로 묶어놓지 않은 것이 너무 명백해 보이죠. 저것 때문에 블랙박스 차량은 사실 수백만 원대 수리비까지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 도로교통법사 분명히 적재물에 대해서는 꽁꽁 묶어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요. 이거 차 수리비는 다행히 당연하고요.
사람이 안 다친 게 정말 다행이에요. 만약에 저렇게 잘못 적재를 해서 사람까지 다치잖아요. 저는 5년 이하 징역형까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고야. 그만큼 위험한 일이에요, 사실. 아유,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또 이어가 보죠. 휙 버리고 떠났다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자정 무렵 부산의 한 무인 점포 문이 열리더니 한 남성이 강아지를 놓고 집어넣고 다시 문을 닫고 나가버려. 혼자 남아서 당황하는 저 댕댕이. 결국 저 인간 주인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무인 점포를 저렇게 혼자 돌아다니고 있는 영문도 모른 채 댕댕이. 자, 그래도 이거 뭐 고속도로 한복판에 버리지 않았다는 걸 뭐 위안으로 삼아야 하는 겁니까? 살다 말이죠. 무인 점포에 개 버리고 가는 인간은 처음 봤습니다. 네, 저게 지난 10일 밤인데요.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부산의 한 아이스크림 무인 점포에 5, 60대 정도 돼 보이는 이 남성이 강아지를 유기하고 사라진 겁니다. 공개된 CCTV에는요, 이 남성이 강아지를 점포에 풀어준 뒤에 못 나오게 이 문을 닫고 나가는 모습까지가 전부 담겼습니다. 강아지는 가게 안에 혼자 남아서 한참 동안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헤맸다고 하고요. 다음 날에 이걸 점포 주인이 발견해서 이 강아지 보호를 위해서 동물보호단체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측은 강아지 상태를 보고 이 야생성이 없기 때문에 집에서 기르던 개로 추정된다고 봤고요. 이 해당 남성이 강아지 유기한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이 남성을 경찰에 고발한 상황입니다. 병원 검진 결과 강아지는 생후 3, 4개월 된 어린 강아지였습니다. 아이고. 다행히도 건강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교수님 저 영상 좀 보세요. 저 사람 그냥 낯선 사람인데도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저렇게 꼬리 막 살랑살랑 흔들면서 좋아하는 거 보세요. 예? 저걸 버리고 저런 아이를 버리고 갔습니다. 예?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개를 키우다가 자신의 능력 바뀌니까 유기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은데 아마 선택은 3가지 정도가 되겠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길거리에 그냥 유기를 하는 것과 유인 점포에 유기하는 거, 무인 점포에 유기하는 거. 길거리에 유기를 하는 것은 자기가 좀 양심이 좀 찔린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유인 점포에다가 만약에 개를 저렇게 유기를 하면 바로 그 주인이 나와서 뭐라 그러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저렇게 CCTV가 있는 것을 갖다 알면서도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그걸 배려해서 개를 갖다 저기다 유기했다라고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런지도 모르겠는데요. 좌우간 이 개를 우리가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키우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한 생명을 책임진다는 건요. 정말 엄청난 책임감이 수반되는 일이죠.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만난 지 2달 만에 점점점. 2달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네, 사귄 지 2달 만에 결혼하자는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이다 이런 사연입니다. 이들은 대기업 회사에서 만난 사이입니다. 서로 알고 지낸 지는 3년 정도 됐는데요. 여성은 29살, 남성의 나이 34살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여자친구한테 너를 처음 본 순간부터 결혼할 확신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자꾸 가족들, 친구들 모임에도 데려가려고 하고요. 남친 가족이랑 식사 자리를 만들고 싶다. 너희 부모님한테는 날 언제 소개시켜줄 거냐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남친은 이 여자친구 야근하는 날이면 몇 시간을 기다려서 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기도 하고요. 이 피곤한 와중에도 꼭 여자친구를 보러 오겠다는 등 굉장히 자상한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객관적으로 잘생긴 외모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2달 만나고 결혼 결정하기는 좀 이르지 않냐. 좀 더 만나보자 이런 입장인데요. 이 남자친구는 결혼해주지 않으면 헤어지겠다는 거냐 마찬가지 아니냐. 더 이상 회사도 다닐 수 없을 것 같다. 너 없는 삶은 상상하기도 싫다.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압박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친입니다. 자연아, 연애 기간 그거 아무 소용없다. 내 친구 지훈이 알지? 그거 있잖아, 웃기고 안경 쓴 애게. 걔 5년 만나고 결혼했다가 한 달 만에 이혼했어. 너 나랑 결혼 안 하면 진짜 후회한다, 너, 동그라미. 아니, 이럴 수가. 럴수 이럴 수가. 좋습니다. 자, 다음은 여친. 오빠, 윤성이 오빠 잘생긴 거 인정. 사랑꾼인 거 인정. 하지만 나도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왜 이렇게 보채? 그리고 결혼 안 하면 죽을 것 같다니. 오빠 그럴 때마다 약간 무서워. 1년만. 딱 1년만. X. 좋습니다. 자, 우리 그 안경 쓰고 웃긴 네. 우리 지훈이. 예, 뭐 저는 잘 살고 있고요 지금. 자, 맞습니다. 정말 우리 박 변호사님 정말 최고의 신랑 진짜. 제가 또 뭐 이혼 이런 것들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많이 사귀고 또 적게 만나고
이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아 진짜요? 이제 뭐 통계를 내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얘기들을 이제 들어보면 결국은 사실은 이 만났을 때 이게 본인이 확실하다고 생각이 들어도 또 아닌 관계가 또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짧게 만났지만서도 또 잘 사는 분도 있기 때문에 또 이분 객관적으로 괜찮다고 본인도 느끼고 있다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뭐 2달이 못 듣고 1달이 못 듣고 또 2년이 못 듣습니까? 받아주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엔 윤성희 오빠. 예, 일단 알고 지낸 지가 3년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럼 뭐 그게 큰 무슨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더 짧은 시간에 결혼을 하자고 이 얘기를 했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팩트 그것에 체크. 대해서는- 교수님 얼마 만에요? 저는 얼마 만인지는 정확히 지금 기억은 못 하겠는데 네? 한 10번째. 예, 그래서 사모님하고 만나신 지 만난 지 10번째 10번째 제가 이제 결혼을 하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남녀 간에 있어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그 박 변호사 얘기하셨지만 그 기간하고는 상당히 좀 거기에 비례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데 이제 그 신부의 입장에서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니까 그 압박은 하지 마세요. 이거 그러면 헤어진과 마찬가지다. 이런 것은 너무 좀 경솔한 것 같고 좀 기다려야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또 제가 또 다른 그 양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뭐 3년 정도 만났으면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저같이 한 10번 정도 만나가지고 저희 딸에게 누가 결혼을 하자라고 한다면 저는 부모된 입장에서는 좀 더 있어 봐라라고 얘기를 갖다 할 것 같습니다. 아니 뭐야 이거 얘기가 다르잖아요 교수님.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거죠. 예, 교수님 약간 뭐 이 약간 내로남불 뭐 그런 건가요? 자, 아무튼 우리 양 변호사님. 저는 진지하게 헤어질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진짜. 왜냐하면 사실 그래요. 결혼하는 데 있어서 2달까지 필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한 2번 만나고도 결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요. 결혼은 양쪽이 좋아하는 거, 양쪽이 의사합치가 되는 거고 그 이후 지금 20대 후반, 30대 초 중반이잖아요. 적어도 앞으로 4, 50년 같이 살 거를 결심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 몰아붙이듯이 일방통행으로 한다? 저는 이 남자 옳지 않아 보여요. 게다가 지금 30대 중반 정도 회사까지 다녔는데 죽을 것 같다. 20대 초반, 10대 후반이면 이해해요. 너 없으면 죽을 것 같다. 저는 이분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좀 이 무섭다. 남자분. 예, 무서워요, 진짜.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이건 저는 좀 반박하고 싶어. 반박. 바로 싶은 게- 그걸 원했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애교를 부린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 정말 위협이- 죽어버리고 뭘 죽겠습니까 사람이. 정말 안 된다고 이렇게 너 나의 사랑을 알아봐달라 이런 의미로 아니, 저런 봐야 얘기 되지. 듣고만 계실 거예요, 저거? 애교였다면 사건 반장이 사연이 안 왔어요. 그냥 귀엽다 오빠, 우리 오빠 그렇게 하는 거지.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분도. 그리고 아니 3년이나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2달 사귀었는데 뭔가 망설임이 있다라는 건 저는 빨리 헤어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 2달만 더 지켜봅시다. 예, 2달. 너무 강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갑자기. 예, 오윤성 교수님 머리 위에 예. 그 말풍선 하나 띄워주세요. 예. 니들 제가 한 달 더 쓸게요. 석 달 더 지켜보고. 1달 정도만이라도. 야, 니들. 알겠습니다. 자, 이자연 기자도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이 사연 속 여성과 비슷한 연령대인데 네. 아까는 2달 만나는 거 결혼 결정 오케이 그랬잖아요. 네,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둘이 일단 3년째 알고 지낸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2달 만에 만났는데 약간 꺼려지는 이유는 이 사람이 어떤 배경인지 말한 게 다 맞는지 이거를 다 제가 검증해봐야 하는 경우인데 3년이면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시청자분들 의견 좀 전해드리자면은 다들 본인 사연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고 진짜? 계십니다. 어. 군기 반장님, 군기 반장. 나도 2달 만나고 23년째 살고 있는디? 라고 아이고야. 말씀을 하셨고요. 엄미자님, 2번 만나고 남편이 예식장 예약했는데요. 18일 만에 결혼했어요. 라고 어쩜 좋아, 어쩜 하셨습니다. 좋아. 그런데 또 토미님은요. 어. 같은 교회에서 15년 알고 지낸 사이로 자신 있게 결혼했는데 막상 같이 살면 다른 점 많이 있어요. 더 알아보세요, 인격적으로.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없습니까? 이 정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대구 사시는 최자연 여사님 보고 계신가요? 17개월 딸 채영이의 모습을 촬영을 해서 보내주셨어요. 잠깐 보실까요? 자, 사건 반장 시작을 알리는 타이틀곡 울려 퍼지자 몸을 저렇게 마구마구 흔드는 채영이. 우리 채영이 사건 반장 노래만 나오면 저렇게 막 춤을 춰대요. 얘 괜찮은 거겠죠? 하셨습니다. 지극히 정상이고요. 채영이 나중에 크게 될 겁니다.
과시하지 않는다. 과장하지 않는다. 오늘의 존재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 마치 투아렉처럼. 마이 페르소나 더 투아렉. Volkswagen. 일 년 전 강원도 원주에서 또래 학생들에게 무차별 집단 폭행을 당했던 고등학생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가해 학생에게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봅니다. 자, 송혜교 씨 주연의 드라마 그 더 글로리 학폭을 다룬 드라마죠. 요즘 정말 인기인데 언론에서 지금 저희가 다룰 이 사건의 기사 제목을 강원도 원주판 더 글로리라고 달았더군요. 자, 원주에서 벌어진 학교 폭력 사건이었습니다. 네, 지난해 1월이었는데요. 강원도 원주에서 이 15살에서 18살 사이의 10대 청소년 16명이 이 또래 고등학생 1명을 무차별 집단 폭행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원주시 단계동의 상가 건물에서 폭행이 벌어졌는데요. 이 당시 CCTV 영상에 상황이 담겼습니다. 피해 학생이 PC방 건물 계단으로 올라서니까 이 가해자 일당이 엘리베이터와 계단으로 나눠서 이 피해 학생이 도망을 못 가게 계단실 가운데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서 이 피해 학생 1명을 동시에 발로 밟고 이렇게 폭행을 가했는데요. 폭행당한 피해 학생은 기절한 듯이 미동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여학생 1명은 발을 끌어당기는 그런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폭행을 당한 사람이 또 있었어요. 자, 피해 학생 어머님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계단으로 올라가서 그 상원 얼굴 형체를 못 알아보고, 네네, 얼굴이 아예 완전히 붓고 완전 피투성이가 돼갖고, 옷을 보고 형인 줄 인지를 한 거예요, 얘가. 예, 그래서 얘가 온몸으로 말았는데, 그 와중에 그 다른 가해 학생들이 얘를 이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막 벽으로 머리를 막 밀치고 이래서 얘도 폭행을 당했단 말이에요. 자, 누가 막 얻어맞고 있어요.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한 친구가. 근데 봤더니 형이에요. 형이 얻어맞고 있길래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했더니 그 동생까지 저 지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때 이제 아주 우연히 그 같은 건물에 동생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동생이 그 건물 계단으로 올라가던 중에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형을 발견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영상에서 보시게 되면 동생이 형을 뒤로 보내고 앞에 서서 저 친구들을 막고 있는데 다른 그 가해 학생들이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벽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까 건물주가 내려와 가지고 신고를 하면서 이 상황이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 이 일 때문에 이 피해 학생 같은 경우는 전치 3주, 즉 얼굴 뼈가 내려앉았고 치아가 부러졌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피해 학생의 동생은 전주 2주의 상해를 갖다 입었는데요. 아주 이 형제가 폭행을 당해가지고 엉망이 됐습니다. 저 많은 녀석들이 형을 진짜 집단 구타, 형이 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때렸어요. 동생이 달려오니까 동생도 때. 이게 애들이 이게 뭐예요 도대체. 게다가 뭐 딱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지금 저 폭행을 한 저 학생들하고 피해자하고도 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답니다. 근데 이제 피해 학생의 어머니에 따르면 그 자기 아들의 친구를 이 가해 학생들이 집단 폭행을 전에 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SNS를 통해서 실랑이를 벌이면서 이 자신의 아들에게도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어머님은 보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원래 만나려고 했던 장소도 아닌 다른 곳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아니 무슨 두세 명이 한 명을 공격한 것도 아니고 저게 지금 할 수 있는 짓인가요? 상상이 안 가네요, 진짜. 자, 보통 박 변호사님. 네. 자기 자녀가 저런 짓을 했다. 그러면 진짜 상식이 있는 부모라면 그 자기 자식 끌고 와서라도 가해 학생, 아니 그 피해자 학생의 부모님한테 진짜 무릎 꿇려서라도 사죄를 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요즘은 학폭위에서 이런 사과라든지 이런 걸 많이 보기 때문에 이건 학교 폭력이지 않겠습니까? 사과를 좀 해야 되는데 피해자의 얘기에 따르면 일단 내가 뭘 잘못했느냐라고 이 가해 학생들이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7명이 되는데 그 가해 학생들 얘기로는 피해 학생이 먼저 계단에서 밀려고 하는 신용을 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피해 학생이 오히려 살인미수 아니냐라고 이런 태도를 보냈다고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학폭위에서는 7명이 다 경징계 정도 뭐 사회봉사라든지 경징계 정도를 받았고요. 나머지 이 학폭위에서는 어느 정도 쌍방 폭행 아니냐 이렇게 결론을 냈다고 해가지고 이 피해 학생 측에서는 좀 억울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쌍방폭행. 하하. 자, 들으셨죠? 가해 학생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라는 태도였다는 건데 실제 처벌은 어땠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딱 3명이 무슨 얘기일까요? 딱 3명만 실형으로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당연히 이제 소년범이기 때문에 장단기를 나눠서 선고를 받았고요. 그중에 사실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좀 나이가 그중에서도 어리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그 집행유예를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받았다는 저 여학생도 굉장히 심한 폭행을 했던 모양입니다. 경찰서에서 뭐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라고 하고 우리 JTBC에 취재한 바에 따르면 저 학생의 어머니가 제발 좀 잡아가라고. 저 지금 다리 잡아 끄는 애. 예, 쟤입니다, 쟤. 그렇습니다. 예. 또 풀려나도 온전하게 사회생활하기 어렵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일단 집행유예를 받았다라고 하고요. 실형을 받은 학생 중에 한 명은 저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미 무면허 운전에 또 다른 학생에 대한 가해로 상해를 입힌 사건까지 병합이 돼서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정말 저렇게 집단 폭행을 당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저런 어떻게 보면 납득할 수 없는 처벌을 받게 되니 피해자만 더 고통을 받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후일담이 전해졌는데요. 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이런 얘기, 이 무슨 얘기일까요? 네, 이게 그 형도 동생도 그리고 이들의 어머니도 그런 시도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집단 폭행 이후에 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일상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동생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까지도 이 자다가 깜짝깜짝 놀라서 깬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문 열리는 소리만 들려도 이 형이 극단 선택하려는 것 같다라면서 불안해한다고 하고요. 이 나중에는 스스로 해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다가 결국 최근엔 경계성 지능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화를 돋울 내용이 있습니다. 2차 가해를 지금도 당하고 있답니다. 네, 우리 드라마 더 글로리 보면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2차 가해를 하고 있는데 그 2차 가해 내용이 더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너 혹시 집단 폭행 당한 걔 아냐? 라고 하면서 06년생 샌드백이다. 원주 떠나라. 그리고 뭐 팔린다. 라고 피해 학생들한테 이 가해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하기도 하고 또 피해 학생 동생한테는 또 이런 얘기합니다. 너네 형처럼 만들어줄까? 때려주겠다 이 말이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극단 선택 내지 상당히 힘들어하고 형 같은 경우는 지금 피해 학생 같은 경우는 전학을 좀 가려고 알아보고 있고요. 동생은 지금 거의 전학에서 지방에 내려간 상황입니다. 견딜 수가 없겠죠. 이것도 지금 다 지금 2차 가해하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뭐 자랑하고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2차 가해로 더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 06 샌드백. 크크크크. 제가 지금 말로 옮기지도 않게. 자, 교수님, 진짜 그 학폭 가해자들이 나중에 이 피해자에게 열심히 막 운동을 해서 막 몸을 키운 이 피해자가 막 나중에 다 멋지게 복수하는 거 이런 건 정말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고요. 오히려 이제 그 가해자들은 뭐 본인들이 뭐 잘못했냐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나오고 오히려 피해자라든가 또는 피해자 가족 전체가 피해를 보거나 또는 뭐 또 추가적으로 뭐 전학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피해자 인생뿐만 아니라 한 집안을 갖다가 완전히 구렁텅이로 몰아넣네요.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도 했고 동생 같은 경우도 자해를 했다라고 하는데 피해 학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기억이 나서 힘들고 우울하고 솔직히 모르는 애들이 갑작스럽게 그러고 난 이후에 또 그 유사한 일이 발생할까 봐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피해 학생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정말 저런 것들이 피해자를 2번, 3번 죽이는 일인데 판결을 좀 세게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현실은 뭐 그렇지 않다라고 아마 보는 것이 우리 그 국민들의 시각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엊그제부터 계속 뭐 이런 학폭 관련 사건을 다루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진짜 이 학폭에 대해서는 이제 정말 사회적으로 임계점을 이미 넘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그래서는 안 되지만 사적 보복에 대해서도 그게 뭐 어때서라는 식으로까지 지금 정말 여론이 바뀌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일단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50대 경찰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겠다며 채권자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해당 경찰은 대학 동창, 동료 경찰 등에게 거짓말로 억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현직 경찰이 어느 날부터 주변 지인들한테서 계속 돈을 꾸고 다녔다. 네, 50대 경위인데요. 서울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동창, 동료 경찰 이렇게 주변에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이 경찰의 얘기로는 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비며 변호사 비용까지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생활비까지 떨어진 상황이다라고 사정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일단 빌려주면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받은 뒤에 갚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돈을 빌린 시점이 2012년부터 10년 동안 계속 뭔가 좀 수상합니다. 이상하죠. 2012년 9월부터 작년 12월까지 10년에 걸쳐가지고 돈을 빌려갔는데요. 방법은 비슷해요. 동생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기 때문에 뭐 병원비, 간병비, 또 변호사 비용 요게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라고 하면서 토탈 해가지고는요 3억 7,700만 원인데 한 명이 아닙니다. 이 동료 경찰관한테도 한 63차례에 걸쳐서 5천만 원 빌리고 친구한테 75차례 2억 5천 빌려서 합쳐서 3억 한 7천만 원 정도를 편취한 사건입니다. 뭐 친구분들한테 돈 빌려주신 분들 다들 똑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을 닫아버리면 정말 이게 참 먼저 말을 꺼내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또 가만히 있자니 떼일 것 같고 자, 그래서 말이죠. 몇 년째 이렇게 감감무소식이다 보니까 진짜 마음 굳게 먹고 지인 중에 한 명이 야, 돈 갚어 얘기를 했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자. 갚을 게가 아니고 너 죽고 나 죽자 했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너 죽고 나 죽자가 저는 처음에 이 기사를 읽다가 이게 돈 받으러 간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차라리 나도 죽고 너도 죽자라고 얘기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가서 제발 돈 좀 갚아 그랬더니 돈 빌린 사람이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가지고 휘두르면서 너 죽고 나 죽자 한 거예요. 이게 뭐 앞뒤가 바뀐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동료 경찰관입니다. 또 그 사람이 다행히 이번에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또 얼마 전에 길거리에서 또 그 돈 문제를 가지고 다투다가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돈 안 갖고 있는 사람이 돈 빌려준 사람이 휴대폰을 뺏어서 길바닥에 팽개치고 그걸 막 발로 밟아서 다 깼다는 겁니다. 돈 갚아라고 쫓아다니면서 괴롭힌 게 아니라 네가 나한테 돈 갚으라고 해?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뭐예요 도대체? 예. 근데 저는 이 사건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갔던 게 흉기로 공격을 당했으면 바로 가서 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면서 신고를 했을 법도 한데 이 피해자가 신고를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피해자가 지금 말씀 나왔지만 그 같은 그 경찰 공무원이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같은 직장 동료의 입장에서 자기에게 흉기로 그렇게 공격을 했다라고 신고를 해버리면 이 해당 경위가 처벌을 받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 공무원 생활을 갖다 하지 못하게 되고 또 만약에 공무원 생활을 하지 못해서 봉급을 타지 못하면 자기가 빌려준 그 채무 변제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아마 이제 생각을 해서 사건 발생 직후 이 경위를 고소하지 못했는데 아마 그런 약점을 알고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자관 이제 경찰 공무원 사이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처음에 돈을 빌린 이유가 내 동생이 교통사고로 이 병원비, 변호사비 이런 얘기하는데 어떻게 안 빌려줘?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게 딱 뻥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한 사람한테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면 모르겠는데 아마 여러 명한테 돌아가면서 그런 식으로 돈을 빌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억 원이 넘어갔죠. 그럴 생각이 다쳐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돈 갚을 생각도 없었고 이미 기존에 빚이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빌려서 저 사람한테 갚고 거기서 또 조금 더 크게 빌려서 자기도 쓰고 심지어 일부는 도박에까지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 돌려막기 하고 도박 쓰고 이러니까 그걸 뭐 갚을 능력도 갚을 생각도 없었던 걸로 보였고 아까 이제 흉기로 공격을 당했던 경찰관 1년에 동료니까 1년의 시간을 줬다가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1년 뒤에 신고를 했답니다. 하하, 박 변호사님. 네. 57세면 지금 정년이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은데 현재 경찰 이런 짓을 해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자, 이게 사기가 되죠.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으면서도 돈을 빌리면서 갚질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변제하는 과정에서 특수상해라든지 손괴죄까지 여러 가지 범죄가 됩니다. 재판부는 이것을 안 좋게 봤어요. 경찰 공무원이 오히려 시민의 안전 책임지고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중한 범죄 저질렀다고 하고 또 피해자 일부의 피해를 아직까지 회복을 못했다는 점, 또 경찰 공무원의 신뢰를 이용해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실형인 징역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60대) 남성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60대) 여성을 찾아가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성은 남성의 의처증에 시달리다가 몰래 이사했습니다. 남성의 행각을 따라가 봅니다. 자, 지난해 5월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네, 일단 이 60대 여성과 남성은 한때 연인 관계였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동거를 해왔는데요. 그러다 지난해 3월에 이 여성이 남성에게 이별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2달 뒤인 5월에요.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이 외출하던 이 여성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차를 타고 쫓아가서요. 자신의 차에 이 여성을 강제로 태운 뒤에 44km가량 떨어진 곳에 내려주는 등 이렇게 여성을 감금한 혐의를 받아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유, 큰일 날 뻔했네요. 아니, 양 변호사님, 그러면 그 여성분이 어떻게 탈출을 한 거예요? 뭐 탈출이라기보다 한 40km가 넘는 곳에 갔어야 내릴 수 있었던 게 이 남성이 한 손으로 운전을 하면서 왼손으로 운전하면서 오른손으로 여성분의 또 오른손을 잡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운전석 조수석을 건너서까지 차 문 열까 봐. 그리고 아니면 자동차 전용 도로를 가거나 그렇게 해서 내리지를 못하게 하고 있다가 이 여성분이 이제 이제 목도 마르고 화장실도 가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겨우 이제 거기서 차에서 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들어보셨는데요. 그러면 이 남성의 구체적인 범행 과정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같은 아파트 매입,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이 사람들 참 이 남자가 대단한 사람 같아요. 4년여 정도 동거를 했는데요. 좀 일지로 보면 2022년 3월 달에 의처증 등등으로 이 여성이 남성한테 결별을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하고 이 몰래 이제 강원도 원주 쪽에 이사를 갔는데요. 이제 이사를 갔는데 문제는 이 남성이 이 여성의 주소를 수소문해서 알아냈고요. 알아낸 다음에 범행 며칠 전에 이 여성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공동 현관문에 정면에 호실을 하나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한 다음에 이 여성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계속 유심히 살펴보다가 여성이 나갈 때 자신이 뒤따라 차를 타고 나간 다음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야, 진짜 저 정성으로 말이죠. 저 에너지를 진짜 다른 일에 쏟아부었다면 저 사람 진짜 뭘 해도 했을 겁니다. 교수님. 뭔가 이룩했겠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여성에게 내가 사람 시켜서 너 어디 있는지 내가 찾아낸다고 얘기하지 않았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뭐 여성의 휴대전화 뺏고 운전을 갖다가 속력을 높여서 하면서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 여성이 이사한 이 아파트 공동 현관문이 보이는 호실을 매입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정말 나는 대단하다. 아하. 왜냐하면 이 그 가장 핵심이 의처증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곳에서 혹시 자기가 추측했던 것이 다른 뭐 남성과 만난 그런 어떤 현장을 본다든가 이런 것을 좀 확인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통 일반인들은 저렇게 시간과 돈과 노력을 갖다가 투자하기 힘든데 글쎄요, 이분이 뭘 하고 있는 분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보통 이렇게 그 앞집을 이렇게 매입해서 감시하는 거, 이거 예전에 중앙정보부가 무슨 막 그 삼김 씨들 뭐 주변 집 매입해서 하던 짓인데. 아니 뭐 러시아 스파이 옛날 뭐 예. 소련 스파이 이런 정도에서나 나오는 거를 의처증 때문에 이렇게까지 행동을 했다라는 건 처음 한 행동이 아니겠죠, 당연히.
재판 받는 과정에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여자분도 의처증 때문에 헤어지자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서 잠정조치 처분을 받은 적이 접근 금지 같은 걸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좀 했을까요? 네, 일단 이 남성은 감금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는데요. 1심 재판부는 이 남성의 치밀함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 피고인 몰래 이사한 아파트를 알아내기도 했고 관찰할 수 있는 집까지 매수했고 사건 당일에 외출하는 모습을 보니까 곧바로 따라가는 등 사전에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감금까지 한 것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또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면서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잘 나가다가 저기서 딱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다 귀를 멈춤하는 거예요.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 그래서 검사도 말이죠.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항소를 했다는 건데. 그렇죠. 이제 검찰 역시 형이 부당하다고 여겨지면 너무 터무니없이 가볍다고 여겨지면 항소를 할 수가 있고요. 2심에서 그게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새롭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집행유예 도대체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형이 너무 가볍다. 그래서 부당하다면서 검찰이 항소를 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변경할 사정이 없고 이 양형 그 범위 안에서 했기 때문에 부당하지 않다고 하면서 항소를 기각을 했습니다. 자, 이 교수님 우리가 보통 이런 무슨 스토킹 범죄뿐만 아니라 뭐 이런저런 학폭도 그렇고요. 재판 결과를 저희가 소개해 드릴 때마다 집행유예. 일단 집행유예 집자만 나오면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또 하면서 막 너무너무 화를 내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스토킹 범죄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 또 추가적인 불상사 같은 것이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단언하기가 힘든 그런 사안인데 현실이 이러니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 피해를 입은 여성이 또 한 번 밤에 그 사람 모르게 이사를 가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어떤 대안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바로 앞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서 생활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2012년 10월) 새벽 청주의 24시간 해장국집을 찾아온 직장인 2명. 이른 아침을 먹으려고 하는데 영업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한참을 기다려도 직원이 주문받으러 올 생각을 안 합니다. 주방 안쪽에서 일하느라고 손님이 온 걸 모르나 싶은 마음에 여기저기 둘러보던 이들. 안쪽 방 한 구석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종업원을 발견합니다. 흔들어서 깨워보려는 찰나에 이불 아래와 흰 벽에 혈흔을 보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는데요. 새벽 시간 이곳에 누가 왔다 간 걸까요? 오늘 사건 연구소는 청주 해장국집 살인 사건을 따라가 봅니다. 아유, 사장님 여기 주문 좀 받으세요. 그런데 이 사장님이 나올 생각을 안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른 새벽에 찾아왔던 이 직장인 두 분이 아유 어디 간 거야 하고 그렇게 딱 주방 쪽을 갔더니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자, 양 변호사님 24시간 해장국집에서 밤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12년 10월 밤에 있었던 일이고요. 청주에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4시간 영업을 하는 조그만 해장국집이고 작은 데인데 이렇게 통유리여서 바깥에서 안이 다 보이는 그런 구조래요. 근데 직장인 2명이 이른 아침을 먹으려고 새벽 6시 가량에 가서 뭐 해장국 시키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사람 뭐 사장님도 안 나오니까 이렇게 어디 계신가 하고 봤는데 왜 저런 작은 음식점들 같은 경우는 안에 또 살림방처럼 이렇게 휴게실처럼 예. 쓰는 그런 그렇죠. 방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예, 예. 거기에 종업원이 누워 있는 것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주무시나 피곤해서? 라고 가만히 보니까 바닥에 피가 흥건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또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이 숨진 피해자 같은 경우는 62세 여성이고요. 그냥 저 해장국집 종업원이고 주변에 원한 관계도 없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특이한 점이 방어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들어있는 새 그대로 공격을 당해서 목숨을 잃은 걸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을 할 틈도 없이. 네. 그냥 저 누워서 자고 있는데 그냥 누군가가 흉기로 공격을 한 거였어요. 자, 누군가 방에 있는 종업원을 살해하고 달아난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그때 현장 상태는 어땠어요? 24시간
해장국집이라면 뭐 밤사이 손님들은 계속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는데요. 네, 그랬을 수 있는데요. 일단 여기는 굉장히 좀 작은 규모의 통창 유리창이 있는 그런 해장국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뒷마당 쪽으로 빠지는 그 뒷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뒷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요. 테이블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에는 손님이 이 뭔가 밥을 먹은 그런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처 치우지 못한 거죠. 종업원이 한 명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걸 보고 경찰이 추리한 내용인데요. 범인은 일단 당당하게 가게 문으로 들어왔다가 가게 문으로 빠져나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가게의 마지막 손님이었다. 이렇게 추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당시 이 가게에 텔레비전도 켜져 있었고요. 또 피해자가 누워있던 곳에는 전기장판이 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상황을 좀 되돌려보자면 새벽 시간에 손님 한 명이 와서 종업원이 해장국을 내줬고 어허. 먹는 사이에 방에 들어가서 TV를 보면서 누워서 쉬고 있는데 그런 피해자를 뒤에서 급습했다. 이런 상황이 되겠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미처 치우지 못한 그 테이블 위에 어떤 흔적이 있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보통 우리가요, 이 먹튀 사건 전해드리면서 요즘에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뭐 지문, 그렇죠. 그 또 뭐 어떻게 보면 뭐 침이나 이런 게 묻어 있으면 DNA, 네. 예, 그걸로 하면 금방 이때도 2012년입니다. 어. DNA 기술들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뭘 먹고 갔던 손님이 마지막 용의자라면 DNA 찾기는 사실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찰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DNA를 찾기 위해서 어떤 그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는 것 같은데 뭔가 음식을 먹은 흔적과 반찬의 흔적은 있었는데 놀랍게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뚝배기 같은 게 있으면 거기 떠먹기 때문에 DNA 침 같은 게 묻어 있을 수 있는데 예. 뚝배기가 지금 없었고요. 도둑은 지금 나오고 있지만 공깃밥 그릇도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소주를 먹었던 것 같은 소주병도 없고요. 또 수조와 물소금이 있으면 그 안에 침이라든지 뭐 어떤 뭐 땀 같은 걸로 혹시나 또 가능한데 그런 담배꽁초 등등 모든 것을 찾아내기가 어려웠습니다. 남은 거는 그냥 먹다 남은 음식하고 그런 그릇 정도밖에 없고 거기서 DNA를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하나 그래도 좀 또 다시 좀 전 하전을 화면을 다시 보여주면 예, 다시 한번 좀 보죠. 뭐 하나가 지금 남아 있어요. 뭐요? 저쪽에 보이는데요. 어. 깍두기를 먹다가 베어 문 흔적이 남은 게 아. 있습니다. 이빨로 이제 치아 흔적이죠. 음. 저기 나오죠. 깍두기를 이제 배에 먹은 그 자리가 남았기 때문에 요거를 갖고 뭐 타액이 당연히 묻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경찰은 DNA를 다행히도 채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깍두기를 베어면 저건 또 치우지 않았던 걸까요? 어쨌든 저렇게 범행 현장이 식당이었다 보니까 자, 요즘 식당들 2012년이라고 하지만 그때도 CCTV는 달려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CCTV가 있어서 이제 이 CCTV를 중심으로 해서 경찰이 수사를 해 나가는데 그 CCTV를 보게 되니까 새벽 4시 51분에 한 손님이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뼈 해장국 소주를 갖다 주문하고 카운터 서랍을 쓱 당겨보는 그 모습도 그대로 찍혔는데요. 한 1시간 반 정도 식사를 하니까 사실 이게 24시간이니까 이 종업원 같은 경우는 쉬러 들어갔던 거고 그 이후에 바지 주머니에서 조용히 장갑을 꺼내서 끼더니 흉기를 들고 들어가가지고 종업원을 살해하고 이 거스름돈 모아두는 이 서랍에서 돈을 훔쳐서 빠져나가는 그 어떤 모습이 찍혔는데 예. 그 금액이 얼마냐 하면 20만 원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하하. 결국은 이제 이 목적이 이거는 그 금전이었구나. 그리고 난 이후에 테이블 위에 있는 수저라든가 밥그릇, 술병, 잔반 등을 싹 다 그 비닐봉지를 하나 들고 와가지고 자기가 들고 왔는데 그 안에 이제 쓸어 담아서 나갔는데요. 실제로 그러면 왜 그러면 이 자기 그 치연이라든가 이 DNA가 묻은 저 깍두기를 갖다가 그대로 놔뒀는가 이게 아주 결정적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물수건으로도 싹 닦았는데 이건 사람을 살해하고 난 뒤에 이게 24시간이니까 바깥에 또 손님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서 경향이 없어서 그 결정적인 깍두기 조각을 갖다 놔둔 것 같은데 이 모습만 보게 된다면 우리가 현장에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전과자의 소행이 확실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뭐 진짜 이 비닐봉지를 가져와서 저렇게 뭐 흔적을 남기지 않게끔 다 쓸어 담을 정도의 이렇게 완전 범죄를 꿈꿨다면 이게 뭐 정말 처음 우발적으로 이렇게 범행 저지른 사람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분명 전적이 있었을 것인데 자, 그렇게 테이블을 치웠어도 말씀드린 것처럼 깍두기에 이 치아의 흔적이 있었고 DNA가 당연히 묻어 있었고
CCTV로 지금 뭐 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나왔는데 잡는 거 시간 문제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또 지문이 남아있을 것을 사실 기대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범행 직전에 장갑을 꼈으니까요. 집기들은 챙겼어도 이렇게 저렇게 만진 테이블이나 서랍들은 남아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서랍 열어볼 때도 이렇게 손끝만 사용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건들을 손끝을 써서 만졌기 때문에 지문이 하나도 남지를 않았던 겁니다. 이 심지어는요, TV 채널도 돌렸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그때도 이렇게 손끝을 이용해서 누른 바람에 그곳에도 지문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 열고 들어올 때도 아마 손잡이를 잡고 들어왔을 텐데 그때도 이렇게 소매를 늘려서요, 손을 덮은 다음에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 때문에 문에도 지문이 남지 않았고요. DNA가 있긴 하지만요, 이게 비교할 만한 데이터가 있을 때 누군지를 특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DNA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인을 못 잡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CCTV 이동 경로를 역추적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당일에 하필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화면 식별이 잘 안 됐고요. 유일하게 아주 희미하게 잡힌 모습이 있었는데 이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왔구나 정도만 알아볼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이날도 가랑비가 사실 적게 오다 많이 오다를 반복했는데 그러니까 그 자전거 탄 모습으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도 인근에 사는 주민이어서 비가 적게 올 때 자전거를 타고 후다닥 왔다는 그런 정도구나라는 정도만 추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사건 이틀 만에 공개 수배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정도면 경찰로서는 상당히 빠른 판단을 내린 겁니다. 자, 정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당시 배포됐던 수배 전단인데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인근 남성이었습니다. 자, 결정적인 제보가 있었을까요? 네, 살인 사건이 났으니까 주변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 그래서 주변에서 다른 뼈해장국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결정적인 제보를 했습니다. 뼈해장국 사장님. 예, 또 여기도 뼈해장국인 거예요. 예. 그 사장님이 저 사람 우리 집에도 몇 번 다녀갔던 사람이다라고 한 거예요. 아니 경찰이 근데 아니 손님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기억을 확신을 하냐라고 그렇죠. 하니까 어. 내가 살다 장사하다가 그렇게 뼈해장국에는 뼈를 깨끗하게 발라먹는 사람은 처음 봐서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결정적으로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또 저 사람이 외상을 했답니다. 근데 외상 장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장부. 장부에 자전거 9,000원. 아까 지금 자전거 타고 갔다 그랬잖아요. 자전거. 이 사람이 늘 자전거를 타고 와서 특징을 자전거라고 적었고 9,000원이 이제 소주하고 해장국 먹은 게 9,000원이었다라고 하고 이 사장님에 따르면 40대 남성이고 굉장히 남루한 차림새에 항상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 이렇게까지 진술해 줬습니다. 와, 근데 정말 이 뼈해장국 사장님 눈썰미가 이게 보통이 아니셨던 거. 특히나 아무리 뭐 이 뼈에 붙은 살을 잘 발라 먹는다고 해도 교수님 그냥 뭐 그러려니 하지 말이죠. 저 사람 이렇게 딱 기억을 하신다는 게 말이죠. 글쎄 그분이 이제 그 장사를 하시면서 아주 좀 특이한 사람으로 인식을 한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이 과학적인 증거를 그 기초로 해서 범인을 검거할 수밖에 없는데 이 DNA 아까 이게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예. DNA 결과가 나왔는데 만약에 용의자가 뭐 DNA 자신의 DNA를 국가에다가 이렇게 뭔가 제출을 해가지고 대조를 할 수 있으면은 뭔가 금방 잡을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YSTR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염색체 분석인데요. 이 성씨 분석을 하는 거예요. 성씨라는 게 이 김씨냐, 박씨냐, 이씨냐 이런 건데 그것은 뭐냐면 이 남성만을 통해서 유전되는 Y 염색체를 통해서 이 성씨를 가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성을 갖다가 그대로 이어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나온 사람이 박씨, 김씨, 이씨면은 정말 대한민국에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현씨로 나타났습니다. 예. 희성 아닙니까? 희성이죠. 예.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뼈를 깨끗하게 발라먹는 현씨. 그 사람이 적어도 이 범인의 확실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범주가 조금 이렇게 좁아지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아니 근데 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현시성을 가지신 분들은 좀 불쾌하실 수 있는데 자 아무튼 당시엔 말이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현씨다. 야, 정말 그러니까 YSTR 기법. 이거 정말 자 그렇다면 그렇죠. 확 좁혀지지 않습니까? 많이 줄어들죠. 뭐 박씨, 김씨면 안 돼요. 예. 현씨라는 게 엄청 큰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여기서 또 결정적인 제보가 한 통 더 전하고 옵니다. 또? 미용실에서
이 사람의 눈매나 입 모양 비슷한 사람을 봤다, 귀 모양 비슷한 사람 봤다라고 한 사람이 있었고요. 이 얘기를 이제 PC방 하는 남편하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제보 전단을 보고. 그 남편이 그 손님 누군지 안다. 이 사람 PC방에 10시간씩 죽치고 산다. 명절에 어디 안 내려가더라. 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 좀 이상하다 싶어서 정보를 좀 확인해 보니까 놀랍게도 성이 현 씨였던 겁니다. 와, 저 지금 소름. 와. 오. 아니, 양 변호사님, 아까 그 뼈 해장국 사장님. 네. 뭐 이렇게 그냥 잘 이렇게 확 발라 먹는다. 이것도 저는 좀 놀라웠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PC방. PC방. 아유, 한 번 오면 그냥 10시간 넘게 죽치고 있는 저 사람. 와, 정말 이분들이 거의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결정적인 제보 그리고 이제 도움을 주신 거고요. 이 PC방 사장님을 통해서 확인한 인적사항은 68년생 남성이었습니다. 68년생. 바로 어디 사는지 주거지까지 파악을 해서 경찰이 갔는데 마침 집에는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웃 주민이 이 사람 뭐 계속 집에 머물다가 가스 충전소에서 취직해서 나갔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여주니까 이 사람 현 씨 맞다 이렇게 또 확인을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 안에 들어가 봤더니 아는 게 아니라 범행 당시 입었던 상의 그러니까 혈흔이 남아있는 상의를 찾았습니다. 야, 진짜 이게 저 좀 잡아주세요. 아까 이자연 기자가 설명했다시피 지문을 남지 않기 위해서 요 진짜 손끝으로 뭘 이렇게 딱 하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성공했죠. 하지만 지가 아무리 이렇게 날고 뛰어봤자 결국 이렇게 기술 앞에서는 항복해야죠. 네, 결국 자백을 했습니다. 조사받는 도중에요. 담배 한 대만 달라고 하더니 털어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범행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을 테니까 살해한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우발 범행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본인이 건강도 안 좋고 또 경제 상황도 안 좋아서 극단 선택을 시도하려고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흉기를 들고 집을 나섰던 건데 가기 전에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어야겠다 싶어서 해장국집에 들어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종업원이었던 피해자가 오래 드실 거냐, 왜 이렇게 오래 드시냐 이렇게 빈정거리는 바람에 격분해서 살해했다라고 본인은 주장을 합니다. 교수님, 진짜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고 그렇죠. 저 사람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뭔가 이유는 돼야 되는데 오래 계실 거냐 그러면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걸 빈정거린다고 살해했다. 그거는 뭐 어떤 그 이유가 안 되고요. 자기 이제 처음에 우발이라고 얘기했는데 들어올 때부터 지문 안 남기려고 그러니까요. 손 그렇게 하고 장갑 준비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준비해온 비닐 그 봉지에다가 다 쓸어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발이 아니고 계획이고요. 또 이제 이 사람을 보니까 게임 중독으로 이 생활비를 탕진하고 상당히 생활고에 시달렸다. 근데 이제 보통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아니 20만 원 때문에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살해할 수 있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20만 원을 보고 사람을 살해한 게 아니라 살해하고 난 이후에 나중에 돈을 보니까 20만 원이 됐다. 심지어는 뭐 몇천 원 때문에 사람을 살해한 이런 그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도 간간히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이 사람 주장을 이해해 주려고 해도 극단 선택을 하고 흉기를 들고 나간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거기서 돈을 왜 훔치느냐. 예? 일단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오래 드실 거예요? 이게 박 변호사님. 네. 식당 가서 좀 오래 드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기분 나쁘세요? 아니요, 기분 안 나빠요. 자, 그러면 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인간 과연 어떤 법의 처벌을 받았습니까? 자, 살인을 했는데 강도의 기회에 살인을 하면 다 강도살인죄가 성립합니다. 강도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2개의 형이 있는데요. 감경은 가능합니다. 자, 1심 재판부는 극단적 선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밥 먹기 위해서 음식점에 들렀다. 이거는 비상식적 변명이다라고 이런 것도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또 혐의 사실은 인정이 된다고 해서 징역 1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랑 피고인 둘 다 항소를 했고요. 2심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형이 무거운 징역 22년을 선고를 했고 상고심에서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예. 그 체포 당시 사진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예. 2012년 사건. 저 당시는 코로나 시국도 아니었는데도 저렇게 또 마스크까지 씌워가지고 얼굴을 꽁꽁 숨겨주고 있었군요.
자, 오늘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픽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이곳은 주차장인데요. 하얀 승용차의 주인이 뒷타이어에 바람을 넣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검정색 후드티 입은 남성이 주머니에 저렇게 손을 찔러 넣고 터벅터벅 걸어오는 모습입니다. 주차장 쪽을 살짝 주시하면서 걷다가 그 앞에서 걸음을 멈추는 것 같은데요. 흰색 차 주인은요, 이제 반대편 바퀴에 바람을 넣기 위해서 자리를 옮겨 앉았습니다. 타이어 앞에 다시 쪼그려 앉습니다. 그런데 걸음 멈췄던 아까 그 남성, 이 모습을 확인하고는 차 쪽으로 성큼 걸어와서 운전석 문을 열고 차에 오릅니다. 설마 차를 훔치는 걸까요? 이 남성 아주 조심히 차에 타는데 그래도 그 문 닫히는 충격을 차 주인이 못 느낄 리는 없었겠죠. 네. 차 주인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서 조수석 차문을 열어서 뛰어 올라탔습니다. 운전석에 올라탄 남성은 급하게 후진을 하면서 도망치려고 하죠. 네. 조수석에 올라탄 차 주인은요, 차 안에서 저 남성이랑 주먹으로 얼굴을 서로 가격하면서 그야말로 육탄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아이고. 차를 훔치려던 남성은 얼마 못 버티고요, 차에서 내려서 그대로 주랭랑을 쳐버립니다. 아, 위험했지만 정말 대단합니다, 저분. 네, 차를 지켜낸 이 남성은 차 안에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볼에 상처가 난 채로 아이고, 이 황당한 다치셨구나.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다고 합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What's up? Shit jumped in my car and tried to steal it. Fortunately, I was able to jump in, and I guess it was my foolish mistake to think I could put air in one of my tires without someone stealing it. So 아, 저 와중에 욕을 하셨어요. 네, 차를 훔치려다가 도망친 남성은요, 아직 행방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경찰들은 이 남성을 잡기 위해서 지역 주변 곳곳에 봉쇄선을 설치하고 경찰들을 배치해서 수배 중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미국 플로리다로 가보시죠. 네, 한 80대 여성이 자신의 반려견과 호수 근처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호수에서 물길을 가르면서 무언가가 천천히 안 돼. 다가옵니다. 뭐, 그러더니 혹시- 물속에서 악어 한 마리가요, 잔디 위로 뛰어올라서 저렇게 강아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강아지는 재빨리 도망을 가보는데 이 할머니는 자신의 반려견을 구하려다가 그만 악어에게 물려서 물속으로 끌려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 이거 다시 계속 얘기해 주세요. 네, 이 악어에게 물린 채로 물속 끌려가는 장면을 눈앞에서 다른 이웃이 목격을 했습니다. 바로 구조대에 신고를 했는데요. 당시 상황 한번 들어보시죠. Oh my God! The alligator's got an alligator has a woman. How big is it? It's a huge gator. It's huge. I don't have anything to get to her. 네, 이 동네 이웃은 할머니를 어떻게든 살려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강아지는 할머니 덕분에 다행히 도망칠 수 있었는데 이 할머니는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고 합니다. 아, 이번 영상은요, 조금 시청 주의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좀 참혹한 장면은 다 편집을 했습니다. 네, 이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온난하고 또 습지가 많아서요, 100만 마리 이상의 악어들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람 해치는 일은 드물어서 이번 사고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라고 하는데, 이 악어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야생동물보호위원회 직원들에 의해서 입과 앞발이 꽁꽁 묶인 채로 끌려갔습니다. 이 잡힌 악어는요, 성인 남성 6명이 들어야 할 정도로 무척 컸습니다. 무게는 272kg, 3m가 넘는 크기였다고 합니다. 이 악어는 곧 안락사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 박 변호사님. 정말 너무 끔찍한데요. 너무 무섭네요. 예. 아, 정말. 예, 도시 알겠습니다. 악어라니요. 예. 자, 다음은 뉴욕으로 가보시죠. 자, 지하철은 정차해 있고 그 주변에 경찰차와 앰뷸런스들이 보이죠. 경찰들과 구급대원들 나란히 서 있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큰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지하철 선로에도 구급대원들이 서서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무슨 사고 났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15살 소년이 저 지하철 안이 아니라 지하철 위에 올라탔다가 구조물에 부딪혀 추락하는 바람에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잠깐만, 아니 아니고 위에 저 진짜 보이시죠? 저 보이는 보이죠? 것처럼 예. 어. 뉴욕에서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저렇게 달리는 지하철 위에 올라타는 저걸 이른바 지하철 서핑이라고 아, 한다네요. 왜 저래? 이게 유행이라는데요. 진짜 보기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네. 이 천천히 달리는 열차 위에 여러 명이 서 있는 거 보이시죠? 야야야. 저기서 뭐 자유롭게 왜 저러냐, 걸어다니고 진짜. 뛰어다니고 점프까지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저렇게 빨리 달리는데 저 열차 위를 막 달리면서 칸을 넘나들기까지 합니다.
자, 이런 거 따라하시면 뭐 따라하시지도 않겠지만 예. 저게 유행이라는 게 저걸 청소년들이 왜 하냐면요. 아이고. 그러면 SNS 저기에 조회수 그리고 좋아요 받기 위해서 점점 더 위험한 영상을 찍어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 관심도 받고 유명세를 얻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단순 놀이가 아니라 지난해 12월에 10대 소년이 지하철 서핑을 하다 사망을 했고요. 또 같은 달 10대 소년이 팔을 잃고 있습니다. 이런 지하철 서핑으로 지하철 사망 사고가 급증하는 바람에 이 시장까지 나서서 이 지하철 서핑의 위험성을 교육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SNS 관계자도 이렇게 부상을 초래하는 위험한 콘텐츠는 앞으로 실어주지 않겠다,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교수님, 저 좀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정말 저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뭐 따라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저건 뭐 끔찍하네요. 영화에서 저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고 이제 따라하는 건데. 그렇죠. 아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호텔 복도입니다. 저 멀리서 여성이 달려오는데 자세히 보시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습니다. 알몸의 여성이 빠르게 뛰는 거고요. 한 객실 문에 노크를 하면서 기다리는데 자, 방 안에는 한 남성이 있다가 어이없다는 듯이 웃고 있고 여성은 그런 남성을 향해 두 팔을 벌려 폴짝폴짝 뜁니다. 자, 그 여성에게 남성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Happy premiere night! 자,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당황하고 계시죠?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게 이 둘은 부부 사이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입니다. 예. 부부여도 저거는 좀 왜? 예. 아무튼 왜 저러고 다니는 걸까요? 네. 자, 저 여성은 이 영상과 함께 남편이 영화 시사회를 앞두고 불안해할 때 아내가 해줘야 할 일이라는 글을 남겼답니다. 양 변호사님 잠깐만요. 저 둘은 부부여서 오케이. 네. 이걸 찍고 있는 사람은 누구? 뭐 배우 매니저? 모르겠어요. 아무튼요. 아마도 시사회를 앞두고 긴장한 남편의 긴장을 풀어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남편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하네요. 충격은 받았지만 이런 아내의 모습 올해 일어난 일 중에서 가장 덜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평소에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 걸까요? 자, 누리꾼들은 이 영상이 아마도 이 부부가 함께 참여한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 촬영된 게 아닐까 추측을 했는데요. 잠깐 영화 포스터가 지나갔잖아요. 포스터 보시면 이 여성이 알몸으로 초원을 달리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자, 영상을 본 누리꾼들 너무 귀엽다, 사랑스럽다는 반응들만 보였을까요? 글쎄요. 아메리칸 스타일 아직 이해가 안 돼요. 마지막 픽 주인공 동물입니다. LA로 가보시죠. 네, 강아지 한 마리가요, 혼자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강아지를 본 사람들은 일제히 차속도를 늦추면서 이 강아지를 구조하려고 합니다. 한 운전자는 창문 밖으로 팔을 빼서 강아지를 불러보는데 이 강아지는 겁에 질렸는지 가까이 다가가질 않습니다. 이번엔 한 트럭이 차 문을 열고 이 강아지에게 이쪽으로 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강아지는 다가가서 냄새까지는 맡았는데요. 다시 되돌아서 도로로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때 2차선에 있던 하얀 차가 방향을 틀어서 차 문을 열었는데 웬일인지 강아지가 바로 차 안에 올라탔습니다. 들어갔어요. 네, 보호자도 아닌데요. 이 강아지를 안전하게 구조한 운전자는 강아지 보호자도 아니었고 이날 강아지를 처음 본 여성 간호사였다고 합니다. 왜 올라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차문을 여니까 강아지가 바로 올라탔다고 합니다. 이 강아지는 발을 다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이 여성은 바로 수의사를 찾아가서 강아지를 치료해줬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호자가 나타나서 이 강아지가 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쟤는 왜 도로에 저렇게 뛰어다녀요? 이 강아지 보호자는 외출을 하면서 강아지를 잠시 시댁에 맡겨뒀다고 하는데요. 이 강아지가 울타리 구멍을 통해서 탈출을 했다고 합니다. 길을 모르고 무작정 달리다 보니까 어느새 고속도로까지 나오게 된 거였죠. 이 보호자는 강아지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도와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